오늘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과 마법의 돈 굴리기 책 저자시죠. 김성일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2월 6일 날 촬영을 했죠. 예. 그리고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한 1년 지난 것만큼 네. 엄청난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뭐 코로나19도 그렇고요. 네. 여러 가지 아주 뭐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격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투자자시니까. 예. 네네. 기본적으로 그 방송을 하고 방송이 나가고 나서 하필 2월 말부터 코로나가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팬데믹 선언하고 주가가 이제 급락했죠.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그래서 되게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안 겪어봤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책에서만 봤지 직접 겪어보니까 이제 얘기가 다르거든요. 되게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고 질문도 되게 많이 오셨어요. 블로그로 질문도 많이 오셔가지고 답변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주식시장 잘 안 보거든요. 예. 그리고 기사를 가끔 보면 아 그랬나 보구나 얼마나 빠졌지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좀 봤어요. 데이터를 좀 봤는데 뭐 2월 20일 정도부터 3월 20일 정도 한 달 사이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낙폭을 보면 이제 미국 대형주가 한 34% 정도 빠졌고요. 우리나라도 그 비슷하게 빠졌죠.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난 거 아닌가? 이제 뭐 대공황이 오나? 뭐 이런 식의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공포감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정말 뭐 우리 그 뭐죠 코스닥 예. 그 뭐 잡주들처럼 예. 하루에 막 7, 8%, 9%씩 막 나스닥이 그렇게 움직일 정도였으니까 예, 맞습니다. 뭐 엄청났죠. 예. 자 그러면 지금 그 뭐 잘 보지 않는다 주식 시세 보지 않는다. 일단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네. 우리 매일이 아니라 사실 몇 시간마다 체크하죠. 몇 분마다. 예, 그렇죠. 핸드폰에 또 나오니까 예. 계속 이걸 보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10번 봐서 뭐가 올라가거나 좋아진다고 하면 100번이라도 볼 텐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게임이어서 이 기존에 이제 시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 그 사람들도 다 팬데믹이 왔을 겁니다. 아마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니까 작년 연말에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금융시장에 충격을 이렇게 많이 줄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고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오히려 미중 무역 갈등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대부분 있었는데 이제 싹 사라졌죠. 싹 사라지고 이제 코로나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그래서 실제로 이 그 펀드 매니저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거고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힘들어하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그 가장 유명한 투자자인 이제 버핏, 워렌 버핏이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할 텐데 버핏이 운영하는 그 성적을 보려면 이제 버크셔 해서의 이제 주가를 보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S&P 500이 하락할 때 버크셔 주식도 마이너스 30%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근데 버크셔 주식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 50%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근데 워렌 버핏 자체가 주식만 하시기 때문에 주식하고 현금 딱 요렇게만 하시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더 쇼킹했던 일이 뭐냐면 이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책도 내시고 번역서도 많이 번역되고 있는데 레이 달리오라고 미국의 이제 헤지펀드 중에 제일 큰 1위 헤지펀드의 그 회장인데 그분이 2008년 금융위기를 맞추고 거기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얻으면서 그 이름값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책도 내시고 언론에 계속 노출이 돼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자산 배분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그분 좋아해요. 그분이 낸 책도 좋아하고 그 책에 보면 투자의 성배는 자산 배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레이 달리오의 성적도 올해 1분기 마이너스 20% 그리고 3월 한 달에 마이너스 16% 뭐 이렇게 빠졌어요. 그게 기사화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떨어진 거죠. 예, 너나 할 것 없이. 근데 이제 제가 왜 시장을 잘 안 보냐면 제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는 훨씬 덜 떨어졌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 왔을 때 얘도 빠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볼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자산 가격들이 변화하니까 이제 그 자산의 비중이 바뀌잖아요.
그 비중이 바뀐 거를 원위치시키는 리밸런싱 정도만 하면서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 일단 그 기본적인 투자가 예. 지금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죠? 아닙니다. 모멘텀 투자. 아닙니다. 예. 일단 그 부분 성향, 예. 투자 성향을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 가치 투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 투자, 모멘텀 투자,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 그 투자 방법들 중에 하나가 자산 배분 투자인데요. 가치 투자라는 것은 어떤 주식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가격이 지금 싸니까 사자. 제 가치까지 올라갈 거다. 그게 몇 년이 걸리던.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치 투자고, 이제 성장주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가는 주식이 계속 간다.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간 거 혹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거를 사자.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자와 이제 모멘텀 투자자는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르고 대상 종목들이 좀 다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그 메인은 종목 선정에 있어서 혹은 마켓 타이밍에 있어서 어떤 분석을 해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정이 아주 중요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종목 분석을 잘못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성장주나 뭐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 많이 들어가죠.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고 물론 기업의 가치 같은 것도 많이 분석을 하지만 사실상 그 내재 가치 대비 엄청 비싼 주식도 그냥 들어가거든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식 투자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잘 골라낼 것인가. 두 번째가 마켓 타이밍. 내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 자신이 있으면 이걸 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자산 배분입니다. 근데 제가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 방법들 중에 일반적인 월급쟁이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산 배분이 가장 유리하다. 확률적으로. 물론 뭐 내가 회계사거나 뭐 그래서 재무제표를 잘 본다. 그럼 이제 가치 분석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차트를 보는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럼 이제 그걸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이 두 가지를 할 시간적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밤에 와서 한두 시간 봐가지고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고, 뭐 워렌 버핏도 얘기했는데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낼 수 없다면 이 인덱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많은 시간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 2,000 종목 정도 되거든요. 2,000개 회사를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혹은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제한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켓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오늘 만약에 뭐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이거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뭐 몇 프로 지수가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 타이밍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구 논문들을 보면 자산 배분의 차이로 인한 성과 차이가 90% 이상이다. 나머지는 종목 선정과 마켓 타이밍도 당연히 있다. 자산 배분이 가장 큰 성과에 가장 큰 차별점을 만든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럼 나도 당연히 자산 배분해야 되겠다. 자산 배분하면 종목 선정에 그 스트레스가 없어요. 네. 인덱스들을 갖고 하면 되고, 그다음 마켓 타이밍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 이거 못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산들을 분산을 하는데 이제 어떤 자산에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관건인 건데, 기본적으로는 아주 대충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말한 대충이란 건 그 마법의 동 굴리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 3분법이라고 있어요. 탈무드에 나온 내용인데 3분의 1은 주식, 정확히 표현하면 3분의 1은 기업, 3분의 1은 토지, 3분의 1은 현금을 가져가라. 이렇게 탈무드에 나왔는데 2000년 전 얘기고, 현대 버전으로 얘기하면 기업이 주식인 거죠. 그렇죠. 성장성이 있지만 잃을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두 번째 토지가 뭐냐면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런 건데 약간 변동성은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채권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금은 이제 또 마찬가지고, 왜 그 탈무드에 왜 이렇게 나눴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세 개의 상관관계가 낮거든요. 네. 상관관계가 낮다는 거는 최근에 제가 최소한 20년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어느 나라도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 현금은 상관관계가 아예 없어요. 그 누구랑도. 그렇겠죠? 근데 이제 현금의 단점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렇지. 그만큼의 수익을 못 준다는데 그건 얘네 둘이로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뭐 한국 시장에 있는 뭐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 같은 인덱스 ETF를 사고 그 다음에 한국 국채 10년물 혹은 3년물 ETF가 있거든요. 그걸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국채 요걸 사면 아니면 CME에 넣어놓으면 이제 현금성 자산 요 세 개만 해서 리밸런싱만 해도 수익이 잘 나요. 수익이 5% 이상 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되게 그 낙폭이 컸던 이 네. 변동성이 심했던 장에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어느 정도의 손실을 일시적으로 보셨나요? 아, 이번에요. 이번에 손실 본 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계산을 해보고 이제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특히 이제 2월 달에 그걸 보시고 연금을 하신 분들 연금을 하필 2월에 시작하셨다. 근데 그때 주식만 들어가셨으면 마이너스 30% 그냥 나신 거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셨으면 이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아 잠시만요.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 다 외우지 못해서 마이너스 5에서 6% 정도입니다. 올 상반기 마이너스 폭이.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도 마이너스 30%, 레이 달리오도 마이너스 28%뭐 이렇게 났는데 마법의 연금 굴리기에 있는 이제 뭐 IRP, 개인연금, ISA가 있잖아요. 네네. 올 1분기 성적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1%고요. 3월 달만 하면 마이너스 5에서 8%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워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보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낙폭이 적게 유지를 했으니까 덜 스트레스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봐 네. 주시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수익이 나느냐가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좀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 예. 당연히 수익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니까 공부를 하고 하는 거니까 수익이 제일 중요한데 수익만 보면 안 된다. 이게 더 맞는 말이겠네요. 수익과 위험을 같이 봐야 된다가 이제 정답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위험이라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변동성. 얼마나 많이 변동하느냐. 그만큼 스트레스 받거든요. 요즘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 한 달 사이에 거의 뭐 역대급 정책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양적 완화와 관련한. 이제까지 없던 정책들이 막 나오죠. 예, 예. 그리고 기존에 했을 때는 뭐 띄엄띄엄 했는데 이번에 뭐 며칠 만에 하나씩 계속 막 풀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영향을 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준이나 중앙은행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하루 동안 뭐 엄청 많이 빠졌다가 엄청 많이 올라갔다가 그럼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계좌를 볼 때마다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그렇고 그것도 이제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5%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혹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게 하나 변동성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손실 가능성인데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까지 손실 볼 수 있느냐. 요게 실제로 심리적으로는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 말에 되게 언론에 많이 나왔던 DLF 그 독일 국채 금리와 연동된 DLF 같은 경우가 최대 손실 가능성이 마이너스 100%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98% 이렇게 나셔가지고 뭐 1억, 2억 넣는데 마이너스 98%면 200만 원 남은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게 종료된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 손실 가능 폭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DLF나 ELS 같은 상품하고 지금 주가에 투자하는 거랑 이제 게임이 다른 게임인 게 뭐냐면 그 상품들은 만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기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실현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식에 투자하시면 마이너스 50% 났더라도 그냥 참고 있으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마이너스 50% 참기도 사실은 힘들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라서 투자를 하실 때 자, 상품이 먼저가 아니고 자산 배분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건 제 주장입니다.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주식회사에서, 그러니까 증권사 혹은 펀드를 운용하시는 주식 펀드 매니저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식 펀드 위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채권 펀드 매니저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은 또 부동산 위주로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든 투자는 열려 있는 거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고르느냐의 문제라고 보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보다. 그러면 이제 그 자산 배분, 우리가 이제 보통 자산 배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그냥 돈을 그냥 골고루 분산해서 그렇죠. 예. 이렇게 투자한다. 이제 네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 자체가 투자 효과가 일단은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높죠. 예.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지, 하셨는지를 네네.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유대인 3부법처럼 주식, 국채, 현금만 가지고 분산을 하셔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요. 책에서 이제 분석은 다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아쉽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 한국 국채, 그 우리나라 현금만 들고 있으면 요즘에 이제 최근 1년? 아니, 최근 상반기에만 이 투자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었어도 엄청 느끼셨을 거예요. 금, 그리고 달러. 많이 올랐거든요. 그 많이 올랐죠. 예. 그러면, 달러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 그런 공부들을 했었는데, 뭐 이제 홍춘욱 박사님이 쓴 환율의 미래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 달러가 왜 경기가 안 좋을 때, 한국 경기가 안 좋을 때 올라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위주이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뭔가 불안하다고 느끼면 가장 안전한 달러를 먼저 챙긴다. 지금 매일 나오는 기사들이 그런 거거든요. 미국에서 양적완화해서 전 세계에 달러를 풀어주고 있다. 사람들이 달러를 챙기고 있으니까 안심을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이라서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스토리도 그렇고, 그렇다면 분석을 해봐서 그럼 난 달러 자산을 추가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 국채, 현금에 달러 자산이 들어가죠. 달러 자산이 들어가고, 여기서 한국 주식은 실제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횡보했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그 어떤 한국 주식은 이제 돈 못 벌어 이런 관념이 있었는데, 제가 책을 2016년 하반기에 썼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책을 쓸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 한국만 갖고 있었다면 지난 5년 동안 재미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 5년 동안 다른 나라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국가별 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국가별 분산을 할 때 되게 많은 국가가 있잖아요. 근데 심플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한국이 이머징 국가니까 선진국 중에서 한 놈을 이제 쓰는 거죠. 뭐 선진국 MSCI 이런 ETF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미국 ETF, 미국 시장 그 자체를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주식 비중을 반쪽에서 한국, 미국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국채도 마찬가지로 한국 국채만 가져갈 게 아니라 선진국 국채인 미국 국채를 같이 섞어도 되는 거고, 뭐 금 같은 경우에도 금에 베팅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2011년에 고점을 찍고 30% 이상 빠져서 계속 오다가 최근 2년 사이에 다시 올라갔어요. 정고점 이제 뭐 건드릴까 말까인데, 그러면 제가 그걸 알고 금을 사라고 넣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과거 아주 장기적인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금이 달러와 낮은 상관관계에 있더라. 뭐 이런 것들 관점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 뉴스에도 안 나올 때 금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금이랑 달러가 올라가 주니까 팔아서 이게 다시 이렇게 리밸런싱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크게는 주식, 그 다음에 국채, 그 다음에 이제 대체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체라는 말은 이제 전통적으로 주식하고 채권만 투자했었어요. 펀드 매니저나 기관들이. 그래서 나머지는 다 대체로 보통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체 투자 자산으로 현금의 중요성을 이번에 아주 많이 느꼈어요, 저도.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책에도 썼지만, 그렇지. 근데 이번에 얘네가 다 떨어졌거든요. 주식 국채가 다 같이 떨어지니까 현금만한 게 없는 거죠. 아무리 현금을 무시해도 그렇죠. 빠졌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었으니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레이 달리오가 뭐 유튜브에선가 인터뷰 영상에서 현금은 이제 쓰레기라고 캐시 이즈 트래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의견은 좀 달라요. 네, 현금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레이 달리오의 얘기는 현금만 가져가면 그건 당연히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현금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대체 투자 자산으로 넣고 있으면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효과를 만끽했겠죠.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한 6개 자산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복잡하게 많이 하면 처음에는 되게 헷갈려요. 어렵고. 이 정도 논리가 이해가 된다면 딱 요 6개 정도만 가지고 시작해도 충분하다. 예.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 6개 자산으로 일단 분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비율은- 똑같이? 아니요. 그게 이제 이 자산 배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이고 아무도 못 푼 숙제인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최적의 자산 배분 비율을 궁금해 하잖아요. 저도 그 수많은 백테스트와 이렇게 전략들을 돌려보면서 최적의 비율이 얼마일까? 난 계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이 해봤어요. 많은 논문을 보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 최적의 자산 배분 비율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랑 똑같은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번스타인이라고 미국에 있는 이제 의사를 하다가 저술가를 하다가 지금 투자 회사를 하고 계신데 나이도 굉장히 많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라는 책을 1999년, 2000년에 썼어요. 그걸 이제 제가 작년에 번역을 했는데 책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 책을 제가 왜 번역했냐면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책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판사에 얘기했더니 그러면 얼마나 팔 수 있냐. 그래서 일세는 안 나가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제 옛날 책인데도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지금도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게 그 책에 보면 1999년 입장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았었대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때 기준으로 1990년대 후반에 미국 주식이 좋아서. 근데 그 번스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10년 단위로만 잘라봐도 그때 이제 주도주가 다르듯이 많이 올라가는 시장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분석한 데이터도 올리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주식 별로 안 좋았어요. 한국 주식이 훨씬 좋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은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좋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 10년, 최근 몇 년의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주식으로 계속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12년, 13년간 계속 우상향이었잖아요. 예. 세상에 그런 일은 없던데. 그래서 과거의 기록들을 깨면서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그럼 미국 주식이지. 그래서 다 미국 주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번스타인의 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10년은 모르는 거거든요. 예. 새로운 10년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계속 될 거냐? 아니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던 일이 저기 반복돼서 신흥국이 다시 올라갈 거냐?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게임이고, 뭐 코로나 때문에 신흥국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도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 약이 만약에 개발이 돼서 그 이슈가 확 사라졌다고 치고 전 세계 물류나 이런 게 돌아간다고 치면 신흥국 주가들이 지금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확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다가 정답인 것 같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미국 요즘에 좋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열광하고 몰리는 그 증거를 보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번스타인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모든 금융회사가 추천하는 건 조심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근 1, 2년 동안 거의 모든 증권사가 미국 주식 직접 투자하기가 다 나왔어요. 계속 광고를 했어요. 환율도 깎아준다, 거래 세금도 깎아준다 이러면서 광고를 했는데 제가 그걸 계속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최근성 편향의 전형적인 사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빵 주식,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애들, 구글 이런 애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홍보되면서 걔네한테 투자해서 장기 투자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그 논리들이 있는데 해외 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환 노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환율이 1250원 정도 되잖아요. 20원? 예, 30원? 1200, 얼마 왔다 갔다 하는데, 1200원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샀어요. 그 미국 주식의 성과와 상관없이 환율이 1100원이 되면 10%가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1000원이 되면 20%가 손실이 나요. 예. 근데 막상 돈을 쓸 때는 내가 미국에 집이 있진 않는 한 원화로 환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의 성과와 상관없이 이 위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높은 수준이 아닌가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변동하는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거냐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게 이제 확증 편향? 예, 혹은 확증 편향이죠. 그런 거일 수도 네. 있는데 앞으로 달러는 계속 올라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냥 최근성 편향이랑 사후확신 편향이 있는 건데, 과거 달러의 달러 환율에 과거 10년치, 20년치 데이터만 봐도 아니거든요. 예. 왜냐면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주가랑 다르게 주가는 우상향한다라고 저도 이제 책에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컨셉 때문에 그 신용이 계속 확대가 되는 거죠. 그 중간에 크래시는 있을더라도. 근데 환율이라는 건 달러가 원화 대비 계속 비싸진다고 한다는 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그죠?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아지거나, 이런 게 계속 돼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다. 환율이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한쪽 나라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망가지지 않는 한 그렇게 가기 어려운 거라서 그렇게 접근하는 건 위험하다. 그게 첫 번째 리스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 비용이나 환전 비용, 비용에 대한 리스크. 세 번째가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봐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미국의 회계법은 우리나라랑 또 다르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회사를 개별주 투자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 미국은 철저하게 조사하겠지. 이런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믿음인 게, 저도 이제 어떤 강의에서 어떤 회계사 이시자 이제 투자자문사 대표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의 재무제표는 한 30% 정도 믿을 수 있대요. 미국은 어떠냐 하니까 미국은 한 50% 정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 이제 그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이제 그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거 증거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엔론 사태라든지, 그렇죠. 엔론이 망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 회계법인들이고 어디고 여기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깨지고 나서 보니까 뭐 사기, 뭐 이거 기타 등등 회계 조작 엄청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터지고 나서 아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한 주씩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는 되게 리스키하다. 예. 그건 이제 뭐 너무 명확한 얘기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난 잘 알아. 이런 분들이 더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반전이 돼서 예. 지금 어떤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투자했다가 이제 손해를 많이 보는 일들이 생기면 이제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괜찮으니까. 괜찮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 반전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모르는 거니까.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조건 믿기보다는 좀 의심을 하고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 대비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이제 올라갔던 우리 그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해서 개인연금, 개인연금, 그다음에 뭐 퇴직연금, 뭐 연금저축펀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많은 부분이 뭐냐면 장기 투자를 펀드로 했는데도 내가 손해를 마이너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도 그 연금저축펀드 같은 걸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좋은 펀드를 골라가지고 한 10년씩 넣어놓으셨어요. 연금 자체가 기간이 기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녀석을 선택하거나 이제 마켓 타이밍, 자산 배분인데, 지금 좋은 펀드라고 선택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그렇죠. 예. 뭐 굉장히 유명한 뭐 가치 투자 전도사들, 아니면 뭐 실제로 성과를 많이 내신 분들, 자기가 뭐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가지고 회사를 차리신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가치 투자 펀드들이 유명해요.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부사장, 사장 혹은 회장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그 펀드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가치 투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 펀드 3개를 분석을 해봤어요. 200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이제 분석 한 10년 넘는 기간이잖아요. 네.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이제 펀드명은 언급을 안 하겠지만, 충격적인 게 뭐냐면, 11년간은,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마이너스 14%, 하나는 6% 수익이 났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19년 1년 동안의 얘기고,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11년간의 연환산 수익률이, 3개의 가치 펀드가 0%, 마이너스 1%, 0%가 나왔고요. 코스피가 3% 나왔습니다. 네. 그 책에 나오는 마영굴은 한
4%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게 변동성이잖아요. 코스피 변동성이 17%였어요. 그 11년 기간 동안. 근데 말씀드린 세계 가치 투자 펀드는 변동성이 20%대였어요. 변동성은 더 크고 수익은 더 낮았어요. 되게 놀라운 거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왜 마이너스가 나? 왜 변동성은 더 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펀드 매니저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예. 펀드 매니저가 바뀌어요. 중간에. 예. 펀드 매니저가 계속 바뀝니다. 펀드 매니저가 바뀌면 결국 그 회사의 대표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 회사에 펀드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펀드의 매니저가 결국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럼 펀드 매니저가 바뀌면 운영 철학이 바뀌고 종목 선정이 달라져요. 거기서 이제 하나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운용사의 철학이 바뀌거나 뭐 전략이 바뀌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운용사 리스크가 있고, 가장 명확하고 통계적으로도 나오는 게 뭐냐면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펀드 운용 보수가 1에서 2%예요. 10년 전에는 2에서 3%였어요. 굉장히 비쌌죠, 매년. 그러니까 이 펀드들이 코덱스 200만, 그러니까 코스피 200만 똑같이 따라가더라도 똑같이 따라가면 초과 수익이 0인데 근데 거기서 수수료가 차감되잖아요. 매년 1, 2%가. 그만큼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 액티브 펀드들의 성과를 보면 액티브 펀드들 중에 지수를 이기는 펀드는 몇 개 없다. 네. 굉장히 드물고요. 그걸 내가 지금 찾아낼 수 있느냐? 그건 더 어려운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수에 그냥 투자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물론 이 얘기를 이제 자산운용사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안 좋아하겠죠. 우리 잘한다. 우리 잘한다인데,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좋은 펀드를 찾아봐야 되는데, 찾기가 너무 어렵고, 그 꾸준히 좋은 실적이 잘 안 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진짜 그 펀드가 잘 운영한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올라갈 때 돈을 더 넣어요. 더 태웠다고 하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 펀드 성과가 마이너스 나잖아요. 이거 좀 못 믿겠네 이러면서 좀 빼요. 하락한 다음에 빼고 다 올라간 다음에 넣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젤란 펀드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펀드가 있었는데 10몇 년 동안 운용을 한 펀드인데 연수익률이 29.9% 뭐 이렇게 났어요. 근데 그 펀드에 투자했던 개인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다. 예, 그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예, 처음에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런 리스크들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유명한 펀드들,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유명한 걸 가입하거든요. 유명하다는 건 이제 투자 금액이 이미 많이 모였어요. 근데 가치 투자 펀드는 가치 투자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큰 회사 주식들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돈만큼 투자를 해서 돌려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수익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형 펀드는 70%를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럼 사기 싫어도 사야 되는. 예,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저 혼자만의 분석이 아니고, 뭐 번스타인의 책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책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인덱스 펀드나 혹은 인덱스 ETF를 하시라고 이제. 펀드 들기보다 예. 그냥 직접 ETF를 사라, 인덱스. 예, 펀드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뭐 디시언 같은 경우 하시는 분들은 ETF를 못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 펀드를 하시는데 거기서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가 있어요. 예. 이제 ETF 아니고 그냥 펀드인데, 그 다음에 뭐 미국 S&P 500 인덱스 펀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펀드. 얘네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 펀드로 해도 인덱스로 하시면 충분히 이제 좀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얘기했던 것이 그 개인연금, 네, ISA,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그다음에 IRP, 예, 퇴직연금이죠. 네. 네. 요 얘기는 삼총사는 정말 세제 혜택도 있고 꼭 네. 해야 된다. 네. 이거는 동의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했는데 마이너스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냥 오케이 이 세 가지 펀드를 가입한 거는 좋으나 그 안에서 그 운용하는 네. 그 펀드 자체를 잘못 선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예.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세 개만 계좌 만들고 그냥 펀드 들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각각의 그 계좌들이 계좌 안에서? 안에서 제대로 된 펀드를 선택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그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제대로 된 펀드를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고의 펀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아는 펀드, 누구나 어떻게 운용하는지 아는 펀드, 그리고 비용이 싼 펀드, 그리고 내가 일일이 찾아 들어가 보지 않아도 대충 느낌을 알 수 있는 펀드인데 그게 뭐냐면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 예. 그거는 누가 운용을 하죠? 인덱스 펀드도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데 인덱스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은 이 펀드가 코스피 200을 계속 따라가게만 만들어요. 그게 최고의 목적이고 거기서 더 나와도 문제고 덜 나오면 당연히 문제고 그래서 할 일이 많진 않아요. 그 종목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종목 찾고 분석하고 이렇게 그런 게 없는 거죠. 지수만 딱 따라가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보수가 굉장히 쌉니다. 아까 이제 일반 액티브 펀드가 1에서 2%라고 했잖아요. 인덱스 펀드들이 0.5% 수준이고요. ETF는 그거보다 더 쌉니다. 0.23%. 네, 비슷한 걸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6개로 나누는 방법 있잖아요. 주식 2개, 채권 2개, 대체 투자 뭐 2개 정도. 요거에 관련된 펀드를 그냥 찾으면 돼요. 예. 펀드는 굉장히 많고요. 어느 금융회사랑 거래를 하고 계시던 은행도 다 있어요. 자기가 그 가입하고 있는 뭐 은행이든 뭐 보험사든 증권사든 예. 퇴직연금 중에 IRP는 개인 퇴직연금이고 DC형은 회사에서 내 퇴직금을 넣어놓은 계좌예요. 근데 DC형은 내가 펀드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회사를 삼성전자를 다니는데 나 삼성전자에서 내 퇴직금을 나한테 입금해 주는 게 아니고 그 퇴직연금 운용 금융사한테 돈을 넣어줘요. 네. 1년치 급여의 한 1개월 분을 넣어줘요. 매년 퇴직금으로. 그러면 내 돈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아니면 삼성보험, 삼성생명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삼성증권에 있으면 자기 회사가 삼성증권은 ETF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ETF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 회사는 뭐 삼성 계열사인데 삼성생명보험이랑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퇴직연금이 삼성생명보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생명보험에서 파는 펀드들 중에 골라야 돼요. 그러면 ETF가 없네?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그 ETF라는 거는 어떤 ETF를 얘기하는 거죠? ETF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덱스 200 아니면 뭐 타이거 200 예, 이거는 요거에 대한 ETF. 그렇죠. 예.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 이제 가장 많이 거래가 많은 게 타이거랑 이제 코덱스인데 제품 그 상품명도 뒤에 다 200이 붙어 있어요.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그거를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펀드 버전으로 하면 되게 많아요. 훨씬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자산운용이라고 하면 삼성 뭐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 이렇게 돼 있어요. 코스피 200이라는 게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왜냐면 상품의 특징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펀드밖에 안 된다. 그럼 그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삼성 S&P 500 인덱스 펀드인가? 뭐 제가 정확한 기억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저 인덱스라는 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인덱스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인덱스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가 인덱스보다 더 운용을 잘하면 그 액티브를 사면 되는데 이제 확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편하게 통계적으로 편하게 인덱스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의 그 연금 저축 우리 펀드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신 국내와 그 미국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와 펀드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맞습니다. 가입을 시키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법의 연금 굴리기에는 이제 그 후반부에 보면 ISA, 연금저축, IRP에 이제 적합한 인덱스 ETF들을 추천을 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나는 ETF가 안 되는 보험사 혹은 은행에 그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 DC형 있으면 거기에서 파는 펀드들 목록을 달라고 하시면 주거든요.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도 되고 그래서 인덱스라고 적혀 있는 애들로 골라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걸 이제 제가 작년에 좀 리서치를 하다가 책으로 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일상생활이 바빠가지고 지금 이제 못 내고 있어요. 아마 이제 시간이 나면 낼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무도 그 대안을 제시를 못 해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다들 거기까지 네, 펀드 네. 좋아 들어 여기지 네. 실제로 액티브와 네. 그 패시브의 차이도 네. 잘 모르고 맞습니다. 그 뭐 패시브면 도대체 뭘 추종해야 되는지도 잘 네. 모르겠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가 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뭐 얘랑 얘는 뭐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 낮아.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왜 그런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량적인 분석 말고 정성적인 분석.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나라가 안 좋으면 환율이 튀더라. 이거는 알고 있어요. 느낌적으로. 근데 실제로 데이터로 분석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러냐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투자하기 어려운 거고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잘 설명해 준 게 이제 홍준 박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환율의 미래나 돈 좀 불려봅시다 해서 그걸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들을 보면서 이런 논리라면 환율 아주 괜찮네. 달러 투자는 꼭 가져가야겠다라고 해서 제 책에서도 그 책을 인용해서 정성적으로도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정량적으로도 실제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로 음의 상관관계가 나오네. 그리고 얘는 같이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가장 먼저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가장 높거든요. 장기적으로 갈수록. 그렇죠. 네. 가장 먼저는 주식이고 한쪽 나라만 하면 위험하니까 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만 갖고 있으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마이너스 20% 깨진 거는 사실은 전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 50% 깨져야. 금방 또 회복할 거니까. 2008년처럼 빠졌네. 이제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질리고 뭐 매일같이 9시 뉴스에 나오는 뭐 이런 사건인데 그거를 이제 해치하기 위해서 채권을 가져가는 거고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주식의 리스크를 이제 좀 해칭하기 위해서 달러를 가져가는 거고 얘네 다 빠지면 어떡할 거냐. 근데 현금. 그 다음에 금도 그런 성향을 좀 보이던데 오케이 그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금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 6개를 뽑아서 이제 마법의 돈 굴리기나 연금 굴리기에 이 6개 좋은데 그럼 한국 주식 뭐 하라는 거야? 이게 나오잖아요. 상품까지 골라놨어요. 한국 주식을 이제 추종하는 ETF들만 해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거 한 2개만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2개. 코덱스 200, 타이거 200. 타이거 200. 네.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이 하는 거고 이제 삼성자산운용이 업계 1위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거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하는 거고 거래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가 제일 싼 편이에요. 0.5% 정도. 예, 그거보다 더 쌀 겁니다. 아마. 예, 얘네들은. 그럼 이거 2개 중에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제가 왜 그 책에 보면 꼭 2개씩 이렇게 해놨어요.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 특정 회사랑 이게 뭐가 없으니까 둘 중에는 거의 비슷하다. 취향대로 알아서 비슷하다. 그냥 골라서. 예, 뭐 어떤 거 하셔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이 됐든 뭐 개인연금이 됐든 그 연금저축펀드가 네, 됐든 네. 했단 말이에요. 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으로 먼저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퇴직연금에 매년 한 200만 원씩 나가요. 네. 300만 원씩 쌓여요. 네. 그럼 이제 이걸 내 투자처를 찾잖아요. 네. 그 얘기하신 뭐 타이거가 됐든 네, 뭐가 네, 됐든 네. 인덱스를 추종할 수도 네. 있고 혹은 미국도 있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이거를 하나에만 투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요거를 요거 절반은 여기 투자하고 절반은 미국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미국 직접 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 펀드 추종하는 거. 아,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다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6개로 나눠가지고, 그 나누는 비율은 이제 제가 책에 써놨는데, 그 얘기 좀 있다고. 만약에, 내가 한국 주식 10%, 미국 주식 10%예요. 이 6개 중에. 그러면 200만 원 중에 20만 원은 한국 ETF 사시고요. 20만 원은 미국 ETF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으로 나눠서 다 사는 거죠. 그 ETF를 산다는 거는 네. 국내에서 산다는 얘기인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환율 리스크도 상관없이 네, 그냥 상관없습니다. 국내에서 할 수 네네.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그런 거로는 대표적인 상품이 어떤 게 있나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이름이 어떤 게 있냐면 되게 많은데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덱스, S&P 500, 뭐 타이거 S&P 500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저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를 추종하는 그런 ETF를 예. 사면 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찾아서 예. 펀드. 예.
ETF도 있고 펀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본인이 ETF를 하든 펀드를 하든 선택해서 그렇죠. 비율도 알아서 나눌 수도 있고. 비율 같은 경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최적의 투자 비율이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찾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못 찾아요. 근데 적당히 괜찮은 투자 비율은 다들 알고 있어요. 뭔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냥 균등하게 나누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반반 투자가 제일 좋습니다. 예. 치킨도 반반, 이 가장 이제 확률적으로 좋잖아요. 짬짜. 예, 짬짜면 이런 게 이제 그게 이제 유대인 그 아까 탈무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그냥 3분의 1씩 나누나 그래요. 아무런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를 이제 투자 비중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서 더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많은 헤지 펀드들과 많은 이 전문 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봤는데 뭐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뭐 수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귀찮거든요. 저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고 그게 직업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수익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산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뭐 원래 10%인데 아니 8% 이번엔 12% 이렇게 조절하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최적의 자산 배분 비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좀 더 제대로 된 다각화를 해놓고 리밸런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더 낫다.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제가 하나 케이스를 만든다고 쳐볼게요. 자 먼저 퇴직연금을 가지고 저는 그러면 절반은 50%는 한국 아까 우리 그 타이거 예를 들어서 200이라든가 그 한국 지수 인덱스를 추종하는 거를 펀드를 들어요. 50%는 나머지 50%는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를 들어요. 그럼 이제 이건 됐습니다. 자, 그다음 개인연금이 있죠. ISA. ISA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금 이것처럼 절반은 국내 지수 인덱스를 추종하는 거, 절반은 미국 거 추종하는 거 이렇게 또 나눠요. 그 다음에 또 남은 게 이제 연금저축펀드잖아요. 그럼 연금저축펀드도 그렇게 똑같이 나누나요? 아니면 여기서는 골드를 추종하는 거 뭐 이렇게 나누나요? 똑같이 나눠야죠. 똑같이 이것도 국내 인덱스를 추종하는 거 50%. 그 다음에 미국 추종하는 거 50%. 그러니까 모든 이 세 개가 전부 5대5로 국내와 미국의 인덱스를 추종하는 거로 나누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더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자, 내가 이거 파는 거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건가요? 평생? 평생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딴 거 신경 쓸 거 없이. 뭐, 언제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이.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예를 드신 건 2개만 예를 드셨는데 제가 6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ISA도 6개가 다 사고 그다음 연금저축도 6개를 다 사고 IRP도 6개를 다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 안에서 리밸런싱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금 올랐어? 그러면 리밸런싱이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원래 금 비중이 10%인데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15%가 됐어. 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2016년이나 17년도에 이제 포트폴리오 시작했으면 금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 한 30, 40%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 비중이 이렇게 높이가 다 맞았는데 딱 삐져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조금 팔고 떨어지는 많이 올랐으니까 너는 좀 정리하고 그 리밸런싱 그러니까 재분배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가지고 가다가 이 삼총사는 언제 쓰는 거냐면 진짜 내가 연금이 필요할 때 은퇴하고 나서 그때 쓰시면 되거든요. 그때 파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개인연금을 1년에 400씩 들어가지고 한 7% 정도 수익이 났다. 제 책에서 분석한 대로. 그러면 이제 60세에 4억 정도가 모이거든요. 4억이면 크죠. 연금 몇 살 시작했어요? 30에 30에 시작해서. 좀 나이가 저희는 그렇긴 하지만 왜냐하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신 분들이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400만 원씩 만약에 했더라도 그게 40세에 시작하면 2억 정도, 50세에 시작하면 1억 정도밖에 안 모여요. 근데 뭐 그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뭐 몇 억이 모였다고 치고 생활비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 도저히 이제 이래서 해방되고 싶어 그럼 55세부터 얘네는 찾을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년에 내가 만약에 4억짜리 잔고가 있잖아요. 근데 1년에 내 생활비를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에 맞추면 이건 영원히 그 돈이 남아요. 그래서 4억인데 1년에 내가 한 5% 낼 수 있다. 그러면 한 20, 30년 운영했으니까 자기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나 여기서 나오는 성과가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그러면 5% 정도 나와? 그러면 5, 4, 20, 2천만 원이잖아요. 4억이면. 그럼 내가 1년에 생활비 2천만 원만 쓰면 거기서 2천만 원을 빼요. 그 다음에 남은 돈이 5%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다시 내년에 또 4억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럼 내년에 또 2천만 원을 빼요. 그럼 2천만 원을 한 번에 빼도 되고, 한 달에 몇백씩 빼서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빼고 나머지 또 리밸런싱 하고, 그냥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운용하게끔. 너무 절세에 유리한 계좌니까. 계속 이것만 비율만 좀 많이 올랐다 싶은 거는 조금 정리해서 다른 쪽으로 더 투자를 비율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만 해주면서 계속 한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저의 경우로 저는 그냥 그 주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한 거죠. 주식 100% 주식으로만 한 거죠. 지금 세 가지의 그 연금 종류를 가지고. 그럼 이번에 아까 얘기하셨던 6종류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저를 짜봐 주세요. 일단 그냥 하나만 짜면 되죠. 하나를 똑같이 세 군데다 적용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퇴직연금이다 쳐요. 한번 짜봐 주세요. 연금저축펀드 제일 쉬운 거. 자, 주식. 자, 주식 2개, 채권 2개, 대체투자 2개입니다. 끝났죠? 자, 주식 2개는 한국, 미국. 5대5로. 이 안에서. 그 안에서 5대5로. 그럼 이게 6개니까 정확히 n분의 1을 하셔도 되고. n분의 1로 할게요, 일단. n분의 1로 하세요. n분의 1로 하시고, 요 안에서 반반. 그러니까 미국 하나, 한국 하나. 그러면 이제 ETF로 치면. 33%. 33%는 주식에 투자하는데. 그렇죠. 그 33%의 절반은 한국 주식 인덱스를 추종하는 거. 그 반은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거. S&P 500을. 상품 이름은 타이거 200. 그 다음에 코덱스 S&P 500. 오케이. 그러면 이게 딱 됐죠. 이제 주식은 이제 정리됐어요. 그다음에 국채죠. 국채 2개를 어떻게 하냐면 한국 국채가 이제 한국 국채 10년물 ETF가 있어요. 각 회사마다 다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회사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코세프도 있고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랑 그거 반. 그다음에 미국 국채인데 미국 10년물 국채가 있어요. 근데 이게 환 노출된 게 있어요. 환 노출됐다는 건 어떤 의미죠? 원래 우리가 달러를 사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달러를 사거나 혹은 환 노출된 어떤 자산을 갖고 있으면 달러가 오른 만큼 이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미국 국채예요. 기본적으로는 미국 국채인데 거기에 환율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미국 국채가 어떤 애냐면 달러랑 비슷한 애예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뭐가 안 좋다 싶으면 달러를 하는데 달러를 현금으로 사기도 하고 미국 국채를 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는 애고. 그러니까 해지를 안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해지가 안 돼요. 좀 떨어질 때는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질 때 오히려 올라갑니다. 주식이 빠질 때. 그러니까 주식이 빠질 때.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 국채 하나, 미국 국채 하나 이제 골랐죠? 그러니까 33%는 주식으로 했고, 그 다음 이제 33%는 채권으로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은 국내 10년물 채권, 또 절반은 미국 10년물 채권. 미국 10년물 채권. 그 다음에 나머지 2개가 남았잖아요. 33%. 대체 투자. 자, 현금 반, 금 반. 골드. 자, 그럼 골드는 어떤 걸 추정을 해야 될까요? 골드 인덱스를 추종하는 골드 지수를, 금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국내에 많이 상장돼 있어요. 코덱스도 있고 타이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똑같아요. 코덱스 골드, 타이거 골드.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금의 인덱스만 추종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심플하죠. 그거랑 이제 현금. 현금은 이제 단기 채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하셔도 되고. 그냥 돈 현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역시 그 채권. 현금으로 갖고 있으셔도 되는데 단 0. 몇 %라도 이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33을 이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개인연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퇴직연금, IRP는 안타깝게도 미국 국채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IRP는 얘가 위험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되게 웃긴 거죠. 웃긴 거긴 한데 왜 그러냐면 퇴직연금은 이제 주관부서가 고용노동부고요. 나머지 개인연금 ISA는 금융위원회에서 봐주고. 그래서 IRP만 그 차이가 있어서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실 수 있고 그 보시는 분들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 비율은 이제 알아서들 조정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금 싫어 이러면 금을 빼고 현금만 33% 가져가시면 돼요. 아니면 주식 비중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사례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비율에 너무 민감해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제 확 들어오네요. 아, 그러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이제 펀드를 가입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정말 많은 분들 얘기처럼 수익률이 마이너스야. 이거 뭐 네네. 10년 됐는데 아직도 마이너스 20%, 네네네. 뭐 5년 됐는데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펀드 수익률이 안 좋을 때 그럼 내가 투자자로서 무슨 대책을 네. 강구할 수 있냐?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일단은 시작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를 잘못 들었다 이거죠. 몰빵을 했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아, 몰빵했다? 그 펀드 종류를 잘못 든 건 아니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아,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브라질 지금 뭐 브라질 국채 투자 얼마 전에도 브라질 국채 관련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도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때 브라질 국채 물어보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나머지는 다 자산 배분 투자하고 계시대요. 근데 예전에 샀던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저도 스스로도 고민할 때도 그렇고 질문 드릴 때도 답변 드릴 때 마찬가지인데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날 것 같대요. 변동성은 어떻습니까? 아주 크대요. 그죠. 왜냐하면 환 노출됐잖아. 브라질 해화라에 노출됐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낮고 변동성도 크고 손실 확률은요. 이미 30% 손실 봤대요. 그럼 손실 확률이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왜 안 파세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도 없고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냥 바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 처리를 해야 된다. 예, 손절해야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못 아까우니까 그냥 못합니다. 원금이라도 올라오면 해야지. 네네네.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거든. 다 똑같은 그렇게 다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 강의를 듣고도 그래도 이건 좀 남겨놔야겠다. 나머지 돈은 내가 자산 발분하겠는데 근데 이건 못 보고 특히 한 번은 이제 LG전자 갖고 계셨던 분이 계신데 굉장히 좋은 책 굉장히 잘 읽었다. 그래서 분산하겠는데 내가 LG전자 한 5년째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없으니까 별로 없대요. 본전만 하면 좋겠대요. 본전이 안 되면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가치 투자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죠. 근데 이제 기대 수익률이 없고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품이라면 오늘 당장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이제 손실 회피 편향이 되게 무섭거든요. 수익 100만 원 수익일 때랑 100만 원 손실일 때랑 크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심리적인 효과는 2.5배, 뭐 두세 배 정도 효과가 있대요. 손실 났을 때. 근데 이제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게 기회비용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걸 안 하고 뭐 지금이라도 자산 배분해서 뭐 3%든 5%든 수익이 나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한 건데 이제 이거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다가 표정을 딱 보고 이제 안 하시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답이 없습니다. 예. 뭐 LG나 특히 요즘에 이제 최근에 그 동학 개미운동 들어보셨습니까? 예. 삼성전자 주식 엄청 매입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 몇십 조의 그 삼성전자 주식을 개인들이 사고 있어요. 그 동학 개미운동을 보면서 좀 놀랬거든요. 하락장에 개미들이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보통 상승장에 이제 들어오는데 그렇죠. 신기하긴 했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뭐 글을 제가 몇 번 쓰긴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몰빵이 돼 있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과연 우량주냐? 1등주는 맞죠. 시가총액으로 1등이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가총액 1등이었어요. 계속 돈을 벌었냐? 안 그렇거든요. 그 사이에 주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변동성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장투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체적인 이제 이야기로 봤을 때 정확한 연구 논문은 없는데 사람들의 투자 시간, 투자 시계라고 하거든요. 뭐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표현하는데 투자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1년도 안 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금세 휙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정리되면서 만약에 코로나 이게 신약이 개발됐다. 그럼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바로 바이오도 삼성전자 장투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몰빵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가 있고 장기 투자가 무조건 답은 아니다. 되게 장기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분산이거든요. 예, 분산을 하고 장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도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월 중순에 8.15 방송 보시고 뭐 제 책 보시고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손실 나셨을 거예요. 이거 뭐야 자산 배분인데 왜 손실 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손실은 무조건 나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장기로 보잖아요. 3년 단위로 아니면 5년 단위로 내가 투자한다고 하면 마이너스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몰빵한 다음에 장기 투자하겠다. 첫 번째가 이제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제 하루 동안 거래량 상위 3개가 뭐냐면 아까 말한 삼성전자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레버리지 2배로 오를 것이다에 베팅하는 분들, 그 다음 인버스에 베팅하는 분들. 우리가 참 이게 화끈해요. 이 3개가 거래량, 거래금액, 거래대금 상위예요. 3개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장기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고 나머지 2개는 단타로 먹겠다는 거거든요. 뭐 그 분들을 제가 어떻게 말릴 방법은 없고 되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다른 출연자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은 그러니까 우량 주기는 맞는데 지금 그게 과연 적정한 거냐? 예를 들어서 4만 원이 넘은 가격이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거냐? 난 좀 비싸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거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건데 좋은 주식을 비싸게 사면 의미 없다. 그렇죠. 예, 이 논리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미래 가치를 믿고 진득하니 몇 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또 그냥 마음이 변해가지고 파니까 그럼 그때가는 누가 받아주냐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 또 역시 주식은 안 돼. 주식은 도박이야. 이러고 가는 거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10년 전, 20년 전, 50년, 40년 전에도 그랬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뭐 그러니까 미국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네, 미국도 아까 말씀하신 마젤란 펀드 그 펀드 자체의 수익률은 1년에 뭐 29%? 하지만 펀드 가입한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의 심리가 심리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그러니까 투자 격언 중에 투자는 심리가 80이고 기술이 20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네, 저 정말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책 하나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 제이스 치바이크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금융 저술가 언론가인데 심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경제학 관점에서 사람의 뇌는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들만 조심하면 확률이 되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유전자에 다 박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동일하고 100년 전, 200년 전에도 동일한 이제 버블과 폭락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남들이 모두 사고 싶어 할 때는 안 사야 되고 남들이 팔고 싶어 할 때 그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이게 정말 단순한 건데, 이걸 못 하는 거야, 심리가. 남들 살 때 괜히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또 팔면은 더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못 사고. 서울 부동산이 최근에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영혼까지 끌어서 들어간 분들이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아차,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심리의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펀드를 이제 내가 가입을 했어요. 그게 이제 뭐 ETF가 액티브가 됐든 패시브가 됐든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운용 실적을 볼 거 아니에요. 그 운용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운용 실적을 볼 때는 그 벤치마크가 있잖아요. 기준점. 기준으로는 이게 한 1년에 10%씩 벌었어야 3%씩 벌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 한단 말이에요.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운용을. 그렇죠. 그럼 이때는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되죠? 상품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투자에 대한 전략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고, 전략을 바꾼다는 말은 어떤 종목을 고를까가 아니고, 투자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산 배분으로. 자산 배분은 이제 한 가지 사례인데,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월급쟁이들도 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대표님이 어떤 유명한 가치 투자자가 하는 회사에 펀드를 샀어요. 10년이 됐는데 수익이 거의 안 나요. 코스피 대비 뭐 그냥 똔똔이고. 수수료 나가고 보니까 똔똔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나는 이거 뭐 예금한 것보다 못한 건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1,000만 원 있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우리 일반 가입한 것처럼. 자, 내가 중소형주 펀드에 5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우량주 주식에 5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 5년 됐는데 똔똔이야. 이자도 안 나와. 자, 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내일 두 펀드 다 해지하시고, 환매하시고,
기존에 수익 났든 손실 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환매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6개 종목을 다시 사는 거. 아, 예. 다시 예. 주식 33%는 예, 예, 주식.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절반은 한국, 예, 예. 절반은 미국.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략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투자 철학을 어떻게 갈 거냐가 철학의 1번이고 그 투자 철학에 걸맞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 전략을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건데 이 3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데 굉장히 단타에 대한 내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근데 실천을 못하면 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미련이 있더라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가치 투자를 좋아하고 내가 분석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분석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안 본 종목에서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 역시도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자기의 투자 전략이 안 맞는 거예요. 실천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자기 투자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내가 가치 투자자의 어떤 철학에 맞춰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닌지. 이제 제 결론은 나는 못하겠더라 그런 건. 그래서 나 그냥 자산 배분으로 해서 장기적인 상승을 믿고 상관관계가 낮은 것들이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그걸로 가겠다. 그 전략은 이렇게 6개로 나눠서 리밸런싱만 하면 된다. 이 전략. 실천. 한두 달에 한 번만 해도 되고, 뭐 3개월에 한 번만 해도 돼요. 리밸런싱을. 그러면 이제 3박자가 다 맞잖아요? 자, 그러면 난 이제 바꿨어요. 어제까지 그랬는데, 오늘 내가 마동구를 읽고, 나 이 생각을 바꿨어. 내 투자 철학엔 이 사람이 맞아. 그러면 이거 다 팔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회복하고 팔아야 돼. 이런 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거든요. 자, 내가 마이너스, 내가 500 했는데 지금 700밖에 안 남았어.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예,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아직은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얘가 좀 더 버티면 원금이 될 거야. 혹은 약간의 이자라도 더 벌 수 있어.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죠. 내가 여기서 이걸 딱 환매를 해버리면 나는 손실 확정이 돼버리거든. 그렇죠. 손실 300 손해봤네. 예. 이 마음이거든, 이거.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이거. 아까운 마음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죠. 왜냐면 이 책을 보면 이미 다 분석을 해놨어요. 그건 네 마음인 거지. 네 수익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네 심리를 이겨야 된다.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저도 마찬가지 책이 그런 내용이고 마동글 앞에 4분의 1이 심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절대 못 이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네, 되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걸 결단을 하시고 실행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책을 읽으시고 제 블로그에 와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그거는 어느 순간은 자기가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 당장 내일 당장 파시라고 왜 갖고 있냐고. 그 확정이 된다는 거, 손실이 확정이 된다라는 게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은 거예요. 되게 괴롭죠. 네. 엄청. 근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그럼 이걸 해서 다시 저쪽 뭐 다른 아까 얘기하신 대로 했어요. 그래서 1년에 뭐 몇 프로씩 늘어난다 진짜. 야, 원금 회복하는데 몇 년 그렇죠. 도대체 돈 버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제까지 손해 봤으니까 이렇게 좀 뭔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됐는데 뭔가 좋아지겠지. 좋아지면 이렇게 또 이게 되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급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준점 편향인데 이제 행동 경제학자들이 그 노벨상 받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실험으로 다 증명을 해놨어요. 그 이제 기준점이 1000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난 네. 1000을 어떻게든 포기 못해. 어떻게든 그걸 된 다음에 난 나와야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동안 300 손해봤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만큼 손해봤고 300 이상 손해본 거죠. 근데 앞으로 자 오늘부터 딱 끊고 내일부터 얘네들이 과연 돈 벌어줄 수 있을까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대잖아요. 그냥 기대. 그렇지. 기대죠. 예. 팩트는 아니지. 예. 분석이 아니고 그냥 기대만 하는 거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건데 자 그게 안 맞춰 온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두 가지 펀드를 3년을 갖고 계셨으면 3년 동안 계속 안 맞은 거잖아요. 자기의 꿈과 희망 이런 건 거지 팩트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1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1년 후에 원금이 회복됐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건데? 없어요. 내가 이거 어차피 이거는 펀드는 계속 가져가는 거니까 우리 세종류는 퇴직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받는 거니까. 투자라는 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 한 해만 하고 끝날 거면 예레스나 이런 거 1년짜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왜냐면 그게 더 유리하니까. 그러면 1년에 3% 5% 수익 나가지고 700에서 어떻게 원금 1000이 되냐.
그 원금이 지금 700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 넣어서 700 되면 기준점이 1000이잖아요. 그래서 1000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1000 넣었는데 중간에 장이 좋아가지고 1300까지 갔다가 700 됐잖아요. 그럼 기준점이 1300이 돼요. 아, 또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는 다시 올 수 있을까? 예, 그때 가면 팔지. 예, 그때 내가 1300까지 간 거 내가 다 봤는데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 그 기준점이 또 올라가요. 기준점이 항상 계속 위로 올라가. 근데 현실은 여기 있고. 그래서 이 기준점 효과가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신 대로 항상 지금 시점으로 모든 판단을 해야 된다. 자, 내가 얼마 마이너스 300을 받든 500을 받든 현재 남아있는 이 돈, 이 돈을 어떻게 최상으로 현재 시점에서 운용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딱 끊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미련이 많아서 그게 이제 뭐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미국 사람, 뭐 유럽 사람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100년 전 사람들도 똑같아요. 똑같고 앞으로 100년 후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럴 겁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방송 하시면서 뭐 1년, 2년, 3년 지나시잖아요. 10년 후에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누군가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청자들, 투자자들이 똑같아요. 안 변해요. 사람의 심리가 예. 변할 수가 이게 유전자에 박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투자해서 돈을 잃는 거고 이런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를 극복하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돈을 버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뭐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제 매제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똑같은 대표님한테 해드린 얘기 똑같이 하는데 안 돼요. 설득이 안 되죠. 예,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대로 이게 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의 기준, 투자 맞습니다. 기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 행동 원칙을 미리 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런 상황에서 난 어떻게 대처하고. 그럼 바로 그대로 룰대로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개별주 하시는 분들, 제가 개별주 잘 몰라서 언급을 잘 안 하는데, 이제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도 잘 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빠지면 너무 좋아해요. 와, 내가 좋은 종목 이렇게 많아졌네? 이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줍줍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다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시장 언젠간 회복하니까. 그때 굉장히 큰 성과들을 누리시고, 고수익 내시고 이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왜 안 하냐면 제가 그걸 분석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고 저도 잘 할 수 있으면 그걸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치 투자나 성장 투자 혹은 다른 투자 방식을 하더라도 제가 권하는 건 초보자시면 만약에 100만 원이 있으면 90만 원은 자산 배분 투자를 하셔라. 나머지 10만 원 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연습하라고. 연습 겸 날려도 괜찮으니까. 날려도 괜찮으니까. 왜냐면, 아니면 이제 1000만 원이면 이제 950만 원은 자산 배분 해 놓으시면 1년에 한 5%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내년 되면 다시 1000만 원 채워지잖아요. 이 50만 원 가지고 뭐 가상화폐를 하든지, 그냥 날려도 되니까, 1년 후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과연 이게 맞느냐. 이게 이제 핵심 이성 전략이라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대 수익률에서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보통 투자하면 상한가, 보통 얘기하는 게, 상한가만 맞으면 30몇 프로. 네네네. 맞습니다. 1년에 6%? 이거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해.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또 있거든. 지금 보시는 분들 다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왜냐면, 뭐 1년에 5%, 7% 벌어서 언제 부자 되냐. 맞는 말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7%가 이제 복리로 쌓이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 원금이 2배가 돼요. 10년? 72 법칙으로 그냥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뭐 10%면 7년이면 2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원금이 2배 되는 건 좀 괜찮죠. 근데 수익률로 보면 생각보다 안 커요. 근데 30%씩 수익을 낸 사람이 누가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있죠. 그러니까 고수들이 있겠지. 0.1%. 고수들이 있는데, 자, 내가 고수냐? 이제 이거부터 물어봐야 돼요. 내가 고수냐? 자기 자신이 고수냐 아니냐를 먼저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책을 막 읽어요. 근데 워렌 버핏처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재밌는 거는 그런 책을 읽잖아. 그럼 막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될 것 같고. 왜? 하는 법을 알았거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는 건 좋고 당연히 투자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 수업료를 시장에 낸다고 하잖아요. 시장에 수업료를 내고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학습 효과 없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계속 손실 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보면 공부하다 보면 이런 책도 보시고 저런 책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게 뭐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초보자 혹은 이제 그 은퇴를 염두에 두는 네, 네. 어떤 그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우리가 세제 혜택도 있고 이 세 가지 종류, 네, 네, 네. ISA,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네. IRP, 퇴직연금, 네. 그다음에 뭐 또 우리 직장에서의 예, 퇴직연금 요런 것들을 그냥 장기적 은퇴 시점을 생각하고 네. 끌고 간다라는 걸 네. 첫 번째 원칙. 네. 돈이 생기는 대로 일단 이거 먼저 채운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채우고 나서 운용하는 방식을 아까 네. 그 얘기처럼 주식의 33%, 채권의 33%, 대체, 그러니까 네, 대체 투자 네. 현금의 33% 네.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네. 그것도 개별 주식이나 어떤 이런 걸 추종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추종하는 걸로 해서 네. 그러면 이제 얘기하신 대로 연리에 한 7% 정도의 수익은 네.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하면 네. 복리 효과로 30세에 가입을 했을 때 60세에는 한 4억 된다. 네. 400씩, 월 400씩. 월 400씩 넣었을 월 때. 400씩 연 400씩 30년이면 3, 40이 1억 2천이거든요. 투입 금액이. 근데 거기에 그 연말정산 할 때 세제 효과가 이제 400 넣으면 16.5%가 나오니까요. 예. 그 4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나오고 계속 복리로 굴러가고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이제 4억이란 큰 돈이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4억이 크지만 예. 30년 후 시점에는 인플레이션 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의 1억보다도 못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시점에 1억도 안 가지고 계실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연금이라도 인플레이션하고 상관없이 예. 내가 이런 식으로 돈을 불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30년 후에까지 연 2%라고 칠게요. 네. 그럼 내가 연 7%씩 냈으면 5% 남았잖아요. 2% 까고. 근데 아예 통장이 연금이고 뭐고 없이 은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뭐 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던데 네. 그 대책 없는 노후 네네네. 대책이 없는 그 노후 빈곤율이 저희 나라가 한국이 1등이고요. OECD. 근데 2등하고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네. 왜냐하면 아무도 준비를 안 해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금을 이제 제가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라도 있어야 마트에서 가서 장을식이라도 볼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노후 빈곤율 50%가 넘으니까요. 네. 여기에서 다시 한 번만 좀 예. 알려주시면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 네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통장에 어쨌건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네. 1200만 원, 1100. 예. 1100만 원. 예, 예. 그러니까 총 1500만 원 1년에. 그거랑 IRP에 300. 그러니까 순서가 원래 있는 규정대로 다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예, 간단하게. 개인연금에 연금저축에 400, IRP에 300, 그러면 700까지 세제 혜택이 세제 있어요. 혜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 1800까지니까 1100이 남잖아요. 네. 1100을 다시 개인연금에 넣는 거예요. ISA다. 아니, 개인연금. 아, 개인연금? 예. 그러면 개인연금에 1500이 들어가고 IRP에 300이 들어가죠. 그럼 이거 계속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1800을 넣었는데 이 중에 700은 그 세제 혜택이 있는 거고 1100은 세금이 안 나와요. 연금으로 쓰면. 그러니까 저율과세되죠. 일반 계좌에서 이 1100을 굴리면 매도할 때 수익의 15.4%가 이제 세금으로 나가요. 한국 주식형만 빼고. 근데 이거를 이 연금 계좌에서 굴리면 15.4%가 일단 안 빠지고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으로 빼면 연 3.3에서 5.5만 빠지기 때문에 세제 혜택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1800 넣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죠. 예. 월급 하는 네네네. 사람들이 쉽지 않죠. 그리고 모든 내 자금을 노후만을 위해서 세이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맥시멈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시고 더 남으면 ISA에 2000까지도 더 넣어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ISA 2000을 추가로 넣는, 그러니까 1800 빼고 빼고 네. ISA 2000을 더 넣으면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ISA에서 운용되는 자금은 만약에 ISA란 계좌가 없다면 일반 계좌에서 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계좌 대비 IS 계좌의 효과가 뭐냐면 저율과세돼요. 저율과 세금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수익 중에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과세가 없고 그 이상도 분리과세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과세를 분리해서 하고
싸게 하고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계좌보다 여기가 낫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손익통산이 돼요. 이제 지금은 내가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얘가 수익 100만 원 얘가 손실 100만 원 나면 수익 100만 원, 너 수익 100만 원 났네? 15만 4천 원 세금으로 가져가요. 근데 손익통산 과세 IS 안에서는 너 수익도 100만 원이고 손실도 100만 원이네? 퉁쳐서 0이네? 그럼 너 세금 내지 마. 엄청 차이 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펀드를 들면 예. 나누면 뭐 그렇죠. 그때 되는 예. 거군요. 예. 그런데 이 ISA는 뭐 5년간인가 밖에 유지가 안 된다고 5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5년을 가입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예. 이상? 5년 이상? 아니, 5년. 딱 5년. 딱 5년만? 예, 5년짜리 상품입니다. 그럼 5년 지나면? 그러니까 5년 지나면 IS 제도가 없어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제도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정치권의 이슈라서. 예. 그러면 ISA는 한시적으로. 딱 한 번. 예, 한시적으로. 내가 일생의 현재 시점에서는 딱 한 번 5년간만 가입할 수 있는 게 ISA네요. 네. 저 이렇게 얘기 듣고 네. 보니까 나도 ISA에 가입이 돼 있더라고. 근데 이게 왜 내가 언제 가입됐나 해서 은행에서 예. 뭐 이렇게 뭐 할 때 직원이 이거 하나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 사인만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네. 뭔지 모르고 사인했는데 그게 ISA예요. 그게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정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고 그러니까 영국, 일본에서 다 성공했거든요.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는데 빨리 퍼뜨리고 싶은데 빨리 안 퍼지니까 이렇게 좀 많이 신경 좀 써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그렇죠.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했으면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나왔을 땐.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작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설명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나도 그러니까 이 ISA가 좋은 제도인데 이제 네. 알았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데 네, 네. 이미 2년 5년 지났죠. 중에서 2년 지났네, 3년 지났네,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2년밖에 안 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다시 이제 한번 그런 것들은 그럼 2년이라도 굴리면 좋은 거고요. 2년 지나면 어떡하냐.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 2년 지나면 ISA 계좌에 있던 것들은 다 해지가 돼요. 해지돼서 현금이 되면 일반 계좌에서 다시 운영하면 돼요. 뭐 좀 번 만큼 내면 되니까 네. 뭐 그런 생각으로. 네. 그리고 하여튼 네. 제 생각에는 저게 이제 그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은행에서 뭐 하나 가입하시라고 그렇게 서류 내밀 때 절대 사인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뭐 잘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잘 보고 하세요.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제도들, 그러니까 예.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것들을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거 가운데서 작전을 짜야 되는데 맞습니다. 괜히 그냥 옆집 사람 말 듣고 예, 예. 엉뚱한 데 가가지고 했다가 돈만 더 예. 손해보고. 예. 네. 그게 이제 뭐 증권사든 보험사든 보험 설계사를 계속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뭐 은행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가셔야 돼요. 가서 물어보면 자기한테 이게 넘어가.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사인하게 돼. 네. 하여튼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 삼총사, 이게 무슨 삼총사라고 하죠? 절세 삼총사. 절세 제가 삼총사. 그렇게 이름 붙여요. 예, ISA, 연금저축펀드, IRP. 예.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자산 배분을 통해서 큰 수익을 장기적으로 예.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 노하우를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